네, 뉴스타트 3부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유로운 통항 보장 기간을 60일로 명시한 종전 양해각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해각서가 최종 합의안은 아니라며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다시 이란을 폭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미국이 양해각서 초안을 전격 공개했는데 언론을 통해서 공개했던 초안과는 어떤 게 다른 겁니까? 네,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언론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14개 항으로 구성된 양해각서를 처음 공개했는데요. MOU는 가장 먼저 미국과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해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영구적으로 끝내고 상호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약속한다는 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60일 안에 최종 합의를 완료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상호 합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도 적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앞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양해각서에서 빠졌던 호르무즈 통행료 문제인데요. 이란은 60일 동안만 수수료 부과 없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상선들의 통항 보장에 최선을 다한다고 적혔습니다. 이어 이란은 향후 관리와 해양 서비스에 대해 오만과 걸프국들과 협의할 거란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60일 이후에는 통행료 부과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데다가 통행료는 없을 거라던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과는 달라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란 재건 지원과 관련한 내용은 MOU 제6조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은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최소 3천억 달러, 약 465조 원 규모의 이란 재건과 경제 발전 계획을 개발할 거라고 명시됐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관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비축된 고농축 우라늄은 상호 합의될 메커니즘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고 최소한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아래 현장에서 희석하기로 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최종 합의 체결 전까지는 MOU를 철회할 수 있다면서 협상이 결렬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선택지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 양해각서는 합의 최종안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란에 또 압박을 했다고요. 네,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프랑스 에비앙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재건기금과 관련해 미국은 이란에 투자하지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란이 똑바로 행동한다면 사람들이 이란에 투자를 원할 경우 가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People, you can invest if you want. I mean, what am I going to do? Say nobody's ever allowed to invest? No, we're not investing. We're not putting up 10 cents. 동결자산 해제와 관련해선 이란의 합의 이행에 근거해서 이루어질 거란 점을 강조하면서도 우리 돈이 아니라 그들의 돈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아마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종전 MOU 합의를 트럼프 합의로 지칭하면서 달성하고자 했던 모든 목표 이상을 이뤄낸 거라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 양해각서는 최종 합의안이 아니라며 만약 그들이 핵포기 등 협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다시 폭격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f it doesn't get done in 60 days, that's all right. We go back to bombing. You know, I don't want to do that because we're never going to let them have a nuclear weapon.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가까운 중국과 러시아가 중립을 지킨 덕분에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종전 MOU 사본을 이스라엘에 미리 전달했다면서 레바논을 향한 군사작전과 관련해 이스라엘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고도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앞서서 블룸버그 통신도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이란 언론은 이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욱 기자입니다. 이란 타스님 뉴스는 블룸버그 통신이 공개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종전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은 타스님 뉴스에 블룸버그가 보도한 각 조항의 세부 내용이 상당 부분 미흡한데 특히 1조와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조항은
명백히 부정확하며 일부 중요한 핵심 키워드들이 빠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정확한 합의문 전문은 19일 서명식 이후 공식 공개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를 놓고도 양측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는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투 중단이 포함된 거로 알려졌는데 이란은 레바논 남부에 투입된 이스라엘군의 철수도 종전협정의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 양해각서는 이스라엘의 레바논 군사행동 중단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종전 합의에 이스라엘군의 철수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역시 필요한 기간만큼 레바논 남부의 지상군 병력을 계속 주둔시키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친이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도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في المفاوضات مع العدو الإسرائيلي هو الأمن المتبادل مع في سقف آخر وأي مشروع تحت سقف نزع السلاح لن يمر.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간 17일 오전 레바논 남부에서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병사 5명이 다쳤고 즉각 보복 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금리를 연 3.5에서 3.75%로 4차례 연속 동결했습니다. 다만 연준 위원들 사이에 금리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이승윤 특파원, 미 연준이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정례회의에서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수준이 높다며 기준금리를 올해 1월과 3월, 4월에 이어 6월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향후 미래 시점에 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을지를 예상한 점도표상에서 FOMC 위원들은 올해 금리 인하 여부를 두고 상당히 의견이 갈렸습니다. 위원들은 올해 금리가 오를 것으로 보고 있으며 2027년과 2028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금리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금리 전망의 중간값은 3.375%에서 3.75%로 상승했습니다. 9명의 위원은 올해 최소 한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했고 이 가운데 6명은 2차례 인상을 전망한 반면 다른 9명은 금리 동결 또는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다만 2026년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는 18명만 제출했는데 점도표를 평소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혀온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점도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FOMC는 물가가 연준의 2% 목표를 상당히 웃돌고 있는데 특히 에너지를 포함한 일부 부문에서 발생한 공급 충격이 물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 전망에서 GDP 성장률은 2.2%로 3월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됐습니다. 특히 PCE 개인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은 3.6%로 3월 전망치 2.7%에서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이루어졌고 근원 PCE 물가 상승률도 2.7%에서 3.3%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내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성장률 전망은 3월과 변함이 없었고 PCE 물가 상승률은 2.3%, 근원 PCE는 2.5%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케빈 워시 의장 체제로 바뀌면서 성명서는 4페이지로 축소됐고 기존 성명서에 있었던 위험의 균형 문구와 통화정책 행보에 대한 선제적 안내는 사라졌습니다. FOMC 대비 무대에서 워시 의장은 물가와 AI, 소통, 양적 긴축 완화, 경제 지표 등 5대 분야에 태스크포스를 신설하며 큰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That's been going on for more than 5 years. Persistently high prices are a burden for the American people. But the recent past need not be prologue. 네, 시장 반응은 어땠습니까? 뉴욕 증시는 FOMC가 점도표에서 의견이 갈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연내 금리 인상을 예상했다는 발표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량주 30개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0.98% 내렸습니다.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도 1.2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 지수는 1.34% 하락했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는 뉴욕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토론회에서 연준이 연말까지 금리를 동결하고 내년엔 2차례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며 점도표와는 다른 의견을 내놨습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취임 전에 밝힌 것처럼 AI가 이 생산성을 높여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도 분석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Your utility prices go up, but other things get less expensive. So in aggregate, what I would think is that there's likely to be a disinflationary force that goes into this, and I think that's a bigger, element of what Kevin Warsh will ultimately find. 모건 스탠리는 이란 전쟁이 끝났지만 고유가 상황이 1년 정도는 이어질 것으로 내다봐 인플레이션 압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시작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2,000명에 가까운 인파가 몰렸는데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하다가 결국 경찰에 제압됐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봉쇄 시위를 진행 중인 인파 사이에서 한 남성이 고성을 지릅니다. 어제 저녁 10시 25분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게이트 앞에서 한 남성이 흉기로 자해했습니다. 경찰과 대치하다 제압당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올림픽공원 인파는 경찰 비공식 추산 2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난동에 크고 작은 소란도 이어졌는데 봉쇄 시위를 둘러싼 경찰 수사는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그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중재 당시 체육단체의 핸드볼 경기장 진입을 막은 사건의 경우 관련자 신원 파악이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을 포함한 일부 참가자의 진입 저지를 업무방해 행위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 간 모욕 사건 수사도 이어지는 가운데 오늘까지 14일째 이어지는 봉쇄에 선관위는 거듭 개표 물품 이송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상시 열리는 곳이고 또 체육관에 입주한 단체의 직원들의 근무처이기도 합니다. 충돌 우려에 경찰의 강제 조치가 어려운 상황. 여기에 정치권까지 참전하며 시위는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네, 선관위 진상규명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투표지 부족 사태를 서울시 선관위의 보고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옥 진상규명위원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노태학 당시 중앙선거위원장 등의 서면 질의 답변을 통해서 이같이 파악했다면서 물론 중앙선관위 상임위원과 사무총장 등으로부터 보고도 동시에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노 전 위원장은 투표용지 축소 인쇄 지침은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고 해당 지침의 존재를 투표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답변을 회신했다고 조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의원은 6.3 지방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를 못하거나 포기한 유권자가 최소 39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투표가 중단됐던 전국 26개 투표소의 투표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서울 송파구 잠실 이동 제2투표소에서는 5명이 투표를 하지 못했고 발길을 돌렸고요. 제7투표소에선 17명이 투표를 포기했습니다. 송파구 문정이동 제1투표소는 대기 번호표마저 모두 소진돼 수기로 대기표를 만들어 나눠준 걸로 드러났습니다. 또 잠실 이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 중단 20여 분 만인 오후 6시 12분 참관인 3명이 퇴근하겠다며 자리를 떠났다는 기록도 확인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사퇴한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3차례 해외 출장을 모두 부부 동반으로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상 출장을 빙자한 해외여행에 가까워 보이는데 선관위는 예우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이 지난 2024년 11월 7박 9일 일정으로 다녀온 국외 출장 공개 보고서입니다. 해외 선거관리 제도 연구 등을 하러 독일과 에스토니아를 노 전 위원장과 당시 대변인을 포함해 선관위 직원 4명이 다녀왔다고 써놨습니다. 그런데 대외비인 출장 계획서엔 노 전 위원장의 아내도 함께 간 거로 돼 있습니다. 실제 당시 예산 7천여만 원의 산출 근거를 보면 항공, 철도 운임부터 숙박 등 체류비에 풍토병 예방약 사는 돈까지 노 전 위원장 아내를 넣어 모두 5인분으로 계산했습니다. 지난해 11월 8박 10일 덴마크, 스웨덴 출장도 마찬가지 아내와 함께 다녀왔는데 공개 보고서엔 역시 부부 동반 출장임을 숨겼습니다. 이렇게 노 전 위원장이 재임 기간 다녀온 3차례 해외 출장은 모두 부부 동반, 비용은 세금인 선관위 예산을 썼습니다. 대통령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 수행을 위한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보고서가 공개된 지난해와 지난 2024년 출장 일정엔 선관위 수장 배우자들의 별도 프로그램 같은 노 전 위원장의 아내가 공무 수행을 했다는 근거를 찾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한국전쟁 참전비 헌화나 대사관 방문만으로 하루 일정을 마치는 등 외유성 출장에 더 가까운 모습입니다. 중앙선관위는 노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해외 출장 비용을 세금으로 처리한 이유에 대해 헌법기관장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는 예우를 고려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 하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문에 양국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요, 이란 국영 매체가 보도를 한 내용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양국의 MOU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공식 서명을 했다는 보도 내용이 조금 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MOU 합의문에 양국의 대통령이 서명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이란 국영 매체에 인용한 내용입니다. 오늘 에스마일 바가이 이란 외무부 대변인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인데 양국의 MOU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이 공식 서명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폭풍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봉쇄 집회가 좀처럼 잦아들 기미가 없는 가운데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선관위 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정조사 특위가 출범할 예정이지만 원 구성 협상과 특검까지 여야 앞에 쌓인 과제가 많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봉쇄 집회 13일째,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올림픽공원 현장에 모습을 드러내자 현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는 시민들과 유튜버, 경찰과 취재진이 한데 뒤엉키는 아찔한 상황 속 의원들은 20분도 안 돼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야, 쓰레기들! 따가운 시선을 확인한 민주당은 현장 시위대 설득 대신 제도 개선 쪽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이어진 국회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관위를 그대로 둘 순 없다면서도 부정선거음모론엔 거리를 두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명백한 부실선거이지 부정선거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재선거 소청을 내고 음모론 백화점에서 쇼핑 중입니다. 지도부가 하루도 빠짐없이 올림픽공원을 찾고 있는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외유성 출장 논란을 정조준했습니다. 직원들이 몰디브 등 휴양지에서 업무 관련성도 없는 호화 출장을 즐겼다며 관련자들을 검경 합수본에 고발했습니다. 투표 참관을 목적으로 외유성 출장에 다녀온 것에 불과하다. 분명한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마라톤 의원 총회 끝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대해 선고 소청을 제기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한 7곳 정도를 이번에 좀 제한적으로 해서 선거 소청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우리 장동혁 당대표께 일단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들여다볼 국회 국정조사도 본궤도에 오릅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했고 위원 18명은 여야 동수로 9명씩 각각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비교적 순조로웠던 특위 협상과 달리 하반기 원구성은 여전히 난항인데 양당 모두 법사위원장직은 물론 주요 경제 상임위 위원장직을 양보할 수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위 출범에 맞춰 원구성까지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 이대로면 이번 주 내로도 협상을 마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철입니다. 케빈 허시 미 연준 의장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연준은 향후 정책 방향이 금리 인하보다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습니다.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일단 연준이 예상했던 대로 금리는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고요. 또 4차례 연속 동결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 예상은 하셨겠지만 눈여겨보셨던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 연준의 결정은 케빈 허시 새 연준 의장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대비 무대로 보통 이야기하죠. 새로운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사실 더 관심이 많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금리 동결은 뭐 시장에서 거의 예측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금리 동결 자체가 새로운 뉴스는 아니지만 케빈 허시 새 연준 의장이 연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기대와 부응하게 지금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은 포워드 가이던스, 그 미래에 대해서 금리를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을 절제하겠다라는 모습을 완벽하게 보여줬거든요.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예전에 성명서, 연준이 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고 경제 전망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망 부분을 대폭 삭제해서 연준의 성명서 부분이 한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 이야기 어떤 거냐면 금리 결정이 어떻게 됐고 이것은 무슨 이유 때문이다. 그렇지만 미래에는 어떻다라는 얘기를 보통 담았는데 그걸 포워드 가이던스,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연준의 성명서에 담겨 있었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 굉장히 금리 결정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내용만 담겨졌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이 이제 새 연준 의장,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소신이 담긴 의견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은 이제 금리의 미래 정책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시하는 것 자체가 시장에 혼란을 주는 거다라는 입장을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실 케빈 허시 의장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굉장히 단축된 성명서가 발표가 되고 기자회견 시간에도 어떤 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미래에 대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경제 전망이 어떻다는 이야기보다는 금리가 어떻게 결정됐다 이렇게 굉장히 간략하게 말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제 새롭게 바뀐 연준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워시가 이끌 연준의 방향성을 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성명서와 또 점도표를 보면 모두 좀 매파적인 메시지가 나온 것 같아요. 먼저 성명서를 좀 보니까 물가 관리에 방점을 찍었더라고요. 인플레이션 여전히 2%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다 하면서 이 부분을 강조했는데 결국에 이것도 앞으로 금리 인상에 좀 무기를 실은 겁니까? 이게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의 의견인지 아닌지는 불명확한 것 같아요.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은 미래에 대한 금리 예측은 좀 삼가겠다는 입장이고 이것은 아무래도 기존의 연준 위원들이 한 의사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물가 안정에 대해서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생각보다 사실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자꾸 인하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금리가 인하돼야 투자도 늘고 주가도 부양되면서 선거에 유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리를 인하라는 입장이 계속되고 있는데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은 가격의 안정성, 흔히 말해서 물가 잡는 것이 연준의 목표다. 그리고 목표 수치가 2%대라는 것은 명확하게 함으로써 그 기본적인 기조는 가지고 있다라는 좀 해석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긴축 기조로 훼손되는 것은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점도표라는 게 있는데 점도표란 것은 이제 케빈 허시 연준 의장 포함해서 보통은 19명이 이제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번 18명만 했습니다. 이번 18명 했는데 왜냐하면 케빈 허시 연준 의장이 이것에 반대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8명 했는데
예전에 사실 지난번에 예측하기로는 연말 기준금리가 한 3.4% 정도 될 것이다를 예측을 했는데 이번에 3.8%가 나오면서 지금 3.5%보다 한번 올라가는 게 아니냐, 보다 더 이제 강경하게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은 나오고 있다. 다만 이제 주의할 것 혹은 뭐 관심을 가진 것은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이런 가이던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예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번에 점도표는 18명만 찍혀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18개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9명이 인상에 찍었고 8명이 동결, 1명은 인하할 것이다라는 예상을 했거든요. 이 점도표 분석은 어떻게 하세요? 9명이 이제 한번 올릴 것이라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2번, 그러니까 9명 중에 6명은 2번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의견을 보이면서 굉장히 좀 강경한 기조가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도로 좀 시장에서 해석되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고금리가 좀 장기화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이제 내년과 내후년에 대한 전망치도 나와 있는데 내년에 한 번, 그러니까 내후년에는 한 번 정도 꺾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 내리는 이런 금리 정책이 나오면서 결국은 이 3% 이상의 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 같다라는 의견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매파적 통화 정책이 지속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2번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 같은 것들도 결국은 9명 중에 6명, 3분의 2 이상, 2번 이상이죠. 2번 이상 올려야 된다는 의견들도 3분의 2 이상 나오면서 물가에 대한 인식 같은 것들이 좀 심각하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겠고요. 실제로 점도표에는 물가도 예측을 하는데 이제 소비 지출이라고 이야기해요. 소비 지출로 평가하는 물가 지표를 2.7%, 연말에 2.7% 올릴 것에서 지금 3.6%, 거의 1% 이상, 1%포인트 이상 올림에, 1%가량 올림에 따라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다.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기준금리 같은 것들도 반응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연준 위원들의 의사가 좀 반영됐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워시가 점도표에 점도 안 찍었고 또 그 성명서도 굉장히 간소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통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주목이 되는 것 같은데 그 TF를 출범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 TF에서는 어떤 걸 하는 겁니까? 지금 몇 가지 캐비너시 연준 의장이 몇 가지 지적한 사항도 있습니다. 캐비너시 연준 의장은 양적 완화, 그 은행이 흔히 말하는 유동성 공급을 할 수가 있는 중앙은행이 이런 것들을 좀 배제하고 통화 정책, 금리만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견을 좀 소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차 대조표로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채권을 사고 팔면 하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 같은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TF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포워드 가이던스 부분이 아마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연준 의장, 캐비너시 연준 의장 오히려 이제 옛날 앨런 그린스펀 스타일로 굉장히 애매모호한 의견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의견 전달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의견을 좀 보이고 있다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활용 부분은 물가를 산출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에 부정확한 데이터가 인용되고 있다. 그리고 생산성 고용 같은 것들은 AI 영향이 이런 거 얼마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체계란 것은 과연 연준이 타겟팅해야 하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소비 지출 쪽에 소비 지출 물가 지수에 맞춰져 있는데 이것이 과연 바람직하냐에 대해서 아마 논의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결국은 캐비너시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플레이션 체계 하에서 새로운 데이터 체계 그리고 AI가 반영된 이런 데이터 체계를 바탕으로 통화 정책을 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피력하고 있고요. 이 과정 속에서 금리를 지나치게 예측한다든지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 중앙은행이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행위들 같은 것들은 좀 배제하려는 입장들이 있다. 이런 것이 다섯 가지가 묶여가지고 지금 뭐 5개의 태스크포스를 만든다고 이야기했는데 5개 TF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서도 그 연준의 소통 방식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도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자, 오늘 회의 결과를 본 금융시장의 대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네요. 그게 뭐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연준의 점도표가 생각보다는 세게 나온 것 같다. 뭐 한 번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의견 나올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2번 이상 인상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9명 중에 6명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좀 매파적인 의견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전망 같은 것, 특히나 인플레이션 전망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림에 따라서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은 좀 매파적인 행보가 아니었냐 의견이 하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그래도 이제 가격의 안정성, 그러니까 물가를 잡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이제 트럼프 행정부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바람직할 수가 있는데 연준의 의견은 아무래도 연준 입장은 가격의 안정성, 결국 물가를 잡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는데 아무리 이제 트럼프 대통령 케빈 워시가
캐비넷 새 연준 의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통화정책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가 목표를 잡았기 때문에 2%를 안정해야 되는 걸 잡았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매파적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 예. 아무래도 아마 점도표 자체가 금리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라든지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 효과가 아니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반응이 좀 눈에 띄긴 하던데 이전에 제롬 파월 전 의장 때는 상당히 강한 목소리로 금리 인상 이야기 나오면 비난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뭐 워시가 원하는 대로 따를 것이다라고 하면서 좀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러면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거 믿기 어렵다, 매우 이례적이다 이렇게 또 좀 불편한 기색 드러내기도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기 때문에 캐비넷이 연준의 측근이기 때문에 측근은 이제 비난하는 행보는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의견이 하나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캐비넷이 연준 의장에게 새 인플레이션 지표라든지 새 어떤 커뮤니케이션 지표 혹은 새로운 대차대조표 운영을 따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관심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흔히 말해서 대차대조표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을 좀 줄이면 오히려 이제 연준의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캐비넷이 연준 의장은 사실 미래의 금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얘기한 것이 없고 본인이 기자회견에 있어서도 질문을 받았을 때도 그건 태스크포스에서 할 것이다, 예. TF에서 할 것이다라고 자꾸 넘겨버렸거든요. 넘겨버렸기 때문에 본인은 아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미래에 또 다룰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왔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새 판을 짜서 오히려 뭐 금리를 낮추거나 인플레이션 지표를 바꾸면서 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은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한 것은 지금 연준 위원들이 굉장히 매파적으로 시장을 보고 있고 금리 인상을 하려는 이런 어떤 디렉션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비판한 것이라 보면 될 것 같고 예. 연준 의장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뭐 비판할 거리가 없는 뭐 새로운 정책을 하겠다 본인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판할 거리가 좀 없는 이런 상황이긴 하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금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한국은행에서 물가 관련 보고서를 냈는데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3% 내외 정도가 될 것이고 내년에도 2% 상회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에 이건 또 금리 인상에 힘을 싣는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최근 한국은행의 기조는 금리 인상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모든 요인들이 금리 인상을 지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게 총량적으로 GDP 성장률, 지금 명목 GDP 성장률이 뭐 10% 넘었다고 전년 대비해서 10% 넘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GDP 성장률이 나쁘지 않다. 물론 이제 이것이 반도체 섹터에 한정해서 올라온 것이 아니냐, 혹은 이제 전반적으로 K자 양극화 일어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둘러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경제 성장률 좋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대 이상 올라감으로써 목표하는 수준이 한 2%보다 많이 올라간 측면들이 있다.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세 번째는 환율의 문제인데 환율이 사실 이제 전쟁이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과의 전쟁 같은 것들이 종결되고 있는 마당에도 1,500원대 이상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상을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좀 고환율 신호가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환율을 좀 낮출 필요가 있는 것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지금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이 꿈틀거리다 보니까 대출 금리를 올림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이런 전반적인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조건이 지금 금리 인상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뭐 적어도 7월에는 금리 인상을 한번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많이 지배적인 것 같고 이번에 어떤 발표 역시 이번에 보고서 역시 인플레이션 지속될 것이다라는 것 이런 지표들은 사실 이런 금리 인상을 더 뒷받침해주는 지표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보고서 내용 보니까 일단 그 이란과 미국의 종전합의 MOU 관련해서 신경 쓰기보다는 반도체 기업 성과급 잔치에 더 방점을 찍은 것 같은 게 앞으로 물가 추가로 더 자극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봤네요. 아무래도 반도체 성과 때문에 특정 섹터의 임금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걸 참고로 하는 다른 산업 역시 흔히 말하는 임금 상승률을 좀 과도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이 제시됐고요. 그리고 한 섹터에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걸 참고로 하는 다른 섹터들 역시 임금 인상되게 되고 이것이 경제 전반의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임금 인상이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채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해되지 않느냐. 좀 과도하게 좀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이런 채널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적한 것은 이제 성과급 자체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아무래도 흔히 말하는 반도체 경기의 어떤 호조가
물가 상승까지 이어지는 채널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양상들이 보였다. 결국은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물가 포인트에서 이제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혹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분석했다라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은에서는 그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신호를 주고 있긴 한데 빅스텝에 대해서는 좀 선을 그은 것 같아요. 0.5%포인트 한 번에 올릴 것 같지는 않네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물가 상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이것이 흔히 말하는 일시적인 충격 요인, 뭐 지금 흔히 말해서 유가 상승 같은 거를 좀 지속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 같은 것들은 추후 떨어지면 또 급하게 떨어질 수도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물가 상승이 지속성이 어느 정도는 있긴 하지만 굉장히 빨리 잡아야 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것이 뭐 내재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가격에서 주로 올라가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걸 금리를 2번 올려서 잡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보이는 것 같다. 한 번에 2번의 크기를 올려서 그러니까 0.5%를 올려 잡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충격, 대출 시장이라든지 다른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보면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크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보였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빅스텝을 한다는 것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빠르게 오를 때 흔히 말해서 투자라든지 고용 부분의 피해를 감안하고 하는 것인데 지금 에너지 요인이 많다 보니까 그것을 에너지 요인을 또 빅스텝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보니까 그 정책보다는 이제 한 발 한 발 가는 정책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워시의 첫 FOMC 회의 그리고 우리의 금리 방향까지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달 전 YTN은 해외로 몰래 반출된 뻔한 렌터카가 항구에서 발견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차량 밀반출 준비 작업을 위반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한국인 남성을 추가 입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희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인천신항 수출 컨테이너에서 렌터카 3대가 발견됐습니다. 렌터카를 빌린 러시아 국적의 남성이 차량을 해외로 빼돌리려다 적발된 겁니다. 있어. 그런데 경찰이 러시아 국적 남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60대 한국인 A씨가 밀반출 준비에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남성이 빌린 렌터카는 이곳 작업장에서 컨테이너에 실려 고정되는 쇼링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차량이 정식 말소되지 않은 렌터카란 사실을 알고도 돈을 받고 작업장을 제공했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적재 상태를 확인하는 사진과 증명서류가 필요한데 보통 A씨 업체 같은 쇼링 업체에서 이를 마련합니다. A씨는 작업에 관여하지 않고 장소만 빌려준 거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경찰은 피해 차량 번호판을 A씨가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렌터카를 빌려간 러시아 남성을 지명 수배하고 입국 시 통보 조치하는 한편 쇼링 작업에 가담한 외국인들과 이를 지시한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현장에 남아있는 교각을 철거하는 작업이 오늘 새벽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난 지 23일 만인데 철거는 열차 운행이 끝난 심야 시간에 진행됩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 6일까지 교각 3개를 차례로 철거하고 이후엔 전면 통제됐던 고가차도 양쪽 도로 통행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어 이르면 오는 8월 초부터 고가차도 신설 공사에 착수해 2028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홍명보호가 홈팀 멕시코와 조별리그 2차전을 치를 예정이죠. 높이의 체코와 달리 멕시코는 빠르고 압박이 강합니다. 멕시코전 승부를 가를 관전 포인트를 김동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멕시코의 강점은 스피드와 강한 전방 압박입니다. 우리 대표팀처럼 뒷공간을 공략하는 공격에도 능합니다. 두 팀 모두 공을 빼앗긴 직후 바로 압박하는 스타일입니다. 결국 중원 싸움에서 이기는 팀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체코전에서 쉬크와 슐츠의 중거리 슛을 효과적으로 봉쇄했던 황인범과 이재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고지대 환경에 익숙한 멕시코는 과감한 중거리 슛을 자주 시도하기 때문입니다. 승부는 결국 탈압박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강한 압박을 벗겨내면 상대 수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두 번의 패스로 좋은 공격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멕시코는 공격 시 대여섯 명이 전진하는 공격적인 3백을 사용합니다. 실제로 남아공전에서도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으면서도 후반 막판 역습을 내줬고 결국 퇴장까지 받았습니다. 때문에 탈압박에 능한 이강인, 전진 패스가 뛰어난 황인범, 그리고 공간 침투에 능한 손흥민의 활약이 더욱 중요합니다. 체코전에서 초우파를 막기 위해 기용된 이태석 대신 공격 성향이 강한 옌스를 투입하는 선택도 가능해 보입니다. 저희의 장점들을 잘 보여드리면서 또 상대의 장점들은 잘 상쇄시키는 그런 경기들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모두가 있어서 다음 경기가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스피드로 체코를 넘은 홍명보, 탈압박 능력을 보여주며 닮은 꼴의 홈팀 멕시코까지 넘어설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김동리입니다. 월드 투어를 진행하고 있는 그룹 BTS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공연 회차를 추가하면서 전체 투어 규모가 88회로 확대됐습니다. BTS는 오는 12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공연이 예정됐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9일에도 한 차례 더 콘서트를 열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3월에는 13일과 14일에 이어 16일에도 필리핀 불라칸에서 공연을 펼칠 계획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날이 연일 더 무더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아침은 어제만큼 공기가 후텁지근합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가 24.2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습도가 높아져 더욱 꿉꿉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군위와 경북 예천, 경산은 오늘 오전 11시를 기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크게 치솟겠는데요. 온열 질환 위험이 큰 만큼 노약자나 야외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발달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아침까지 영향을 받겠고요. 오후에는 또다시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을 제외한 내륙 곳곳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벼락과 돌풍, 쌀락, 우박을 동반하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곳곳에서 열대야에 버금가는 체감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3.7도, 청주와 창원 22도 안팎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온난수변한 남풍에 강한 일사가 더해지며 서울과 대구 32도, 경산 33도까지 크게 오르겠고요. 예년 기온을 1도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오전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와 함께 심한 고온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을 만큼 날이 무덥습니다.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는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6월 18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